네,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다 국회에서는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오전에도 한 차례, 두 차례 막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야당은 아니네요. 오늘. 네, 오늘 뭐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정치 입문 3주년을 맞았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정치인이 뭐 입문 몇 주년에 하고 기자회견하는 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신 소회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부족했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부족했고 그런 면에서 나를 좀 탓해달라. 네. 그러나 그 초심 잃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못해왔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일단 눈에 띈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당내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안철수 의원의 정치가 가는 건가? 왜냐하면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새로운 인재 영입 네. 이 세 가지를 혁신의 방향으로 내세웠거든요. 네. 그 방향은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잘 맞았다고 보고요. 근데 많은 언론과 당내 인사들이 요구하는 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낡은 진보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고요. 네. 부패 척결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자 요 얘기만 한 걸로 봐서는 그 방향을 일단 좀 우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의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쪽으로 좀 모아갈 모양인데 재밌는 건 언론에서는 이제 친노에 대한 겨냥이다. 예. 문재인 대표와의 좀 차별화 노력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른바 비주류의 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 대표적인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한길 의원도 될 수도 있고요. 네. 다른 의원들도 신하경 의원 같은 경우들도 지금 뭐 재판 진행 중인 뭐 이런 상황들을 기소를 언급했기 기준으로 때문에. 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기소를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본인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제명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라인들로만 보면 친노 비노 구별 없이 네. 모두에게 이 총을 난사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 안철수 정치의 어떤 힘의 강화로 나타날지 이 비주류에서도 아니 우리한테까지 이른바 총질을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반발하고 나와서 오히려 외톨이가 될지 네.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봅니다. 물론 구구절절이 뭐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류 비주류 관계없이 다 난사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 스스로 이미 대권 출마를 이전 대선에서 했었고 본인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치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갈 우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이렇게 수위 높은 얘기들 했던 것들 진짜 속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야당에 와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존재감이 부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당대표도 했습니다마는 업적도 없고 이러한 기회에 본인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 그 후에 대선 게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국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존재감 부각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의원께서 한 가지 좀 더 미세한 부분도 좋지만 좀 더 크게 치고 나갔으면 본인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 박용진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만 낡은 진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워딩을 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을 홍보했으면 이번에 점수를 더 얻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친노 패권주의가 청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야당에 분란이 있는데 그거의 어원을 따져보면 과거 총선 대선 때 한명숙 대표 시절도 그렇고요. 지금 해산된 통합진보당과의 그 연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당내 분란이 있고 그래서 낡은 진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국민적 차원에서 이게 완전히 끊고 과거 통합진보당의 낡은 이념과 반대한민국적인 그런 경향에 대해서 완전한 청산을 요한다. 이런 좀 더 선명한 접근을 했으면은 네. 이번에 좀 더 많은 점수를 따지 않았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철수 의원도 참 고도갑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야당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개인 스스로 뭐 득과 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배종찬 본부장님,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줄곧 새정치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일각에서
새정치 전도사라고 하면서도 과연 그 안철수 의원이 꿈꾸는 새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도 별 뚜렷한 부분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봤을 때 그간의 안철수 의원의 어떤 태도, 입장들과 좀 확실히 좀 구분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새정치라고 하는 본인의 고유한 그런 강점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 이 통합신당으로 출발하고 난 이후에 새정치의 한 축을 형성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에서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8%였고요. 전체 질문 내용은 이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위기입니다. 새정치를 구현한다라는 한 축을 형성했지만 이 21%의 전국 지지율,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에서의 지지율은 18%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2030 새정치를 희구했던, 네. 희망했던 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세대에서의 영향력이 지금 거의 소멸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본인이 더 이상 안철수 다움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새정치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영향력 또한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음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정치의 어떤 방향과 이 실행이 있는데요.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의 가장 이 숙명적인 시급한 과제가 부패 청산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 당시는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때 지지층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념 철학의 재정립, 그다음에 개파의 철저한 타파, 그다음에 중도 외연의 학대만이 이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부패 청산 매우 구체적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자칫 앞서 박용진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당연할 수 있거든요. 네. 부패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어떤 벽에 부딪힐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행력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러한 어떤 선언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실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직의 이 실행력 자체가 동반되지 않으면 또 안철수 정치라는 것은 네. 또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지지층들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바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지금의 발표 이상만큼이나 더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 기자회견 말미에요. 그 부패 척결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몫이다라고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 부패 척결 의지뿐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거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제1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고 앞으로 또 큰 일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이 같은 메시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그 자세를 이른바 훈수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3년이나 되셨는데 네. 숙제 내는 사람이면 안 된다. 본인이 설거지도 하고 숙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설거지하다 보면 물 튀죠. 숙제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걸 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국민들에게 확인받고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제가 약간 서운하고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도 숙제를 내는 것 같았다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 난 당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이른바 문안파 견대에 대한 희망, 간절함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혼자서는 못한다는 걸 문재인 대표도 압니다. 네. 당내 기득권 세력 혹은 낡은 세력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노상 흔들고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 페이스북에 답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에 보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저와, 여기서 문재인 대표죠. 저와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세 명의 문안파 견대를 통해서 그런 기대를 좀 실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숙제를 낼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설거지도 같이 하고 숙제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은 또 어떨까. 예. 그러나 그러기에는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이 불신이 상당히 심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해줄 건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와 현재 주류 측에서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데 지난번 최재성 그 총무본부장은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경엽 의원도 뭐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충정이 분명히 있는 분이다라고 안철수 의원과 다른 비주류 세력들과 좀 이렇게 다르게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문안파 견대에 대한 실천과 실현을 좀 뭐 범주류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보다 좀 분명한 태도, 네. 적극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와 아마 다음 주 초에요. 다음 주 추석 전에 23일로 기억을 하는데 혁신위원회가 인적 쇄신과 관련된 뭔가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과 같이 가야 되지. 숙제를 했고 그 숙제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가서는 뭐 네. 예를 들면 뭐를 내놨어요. 24일 날 그거 부족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버리면 완전히 뭐 이게 다른 길로만 간다. 대립만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이루어지는 게 없죠. 아쉽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야당 내부에서 미세한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밖에서 일반 국민 입장의 야당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충분히 안철수 의원이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정배 의원도 신당 창당 선언문을 오늘 장황하게 낭독하시고 네. 또 안철수 씨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 문제점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답이 있어요. 아니 다 나왔어요. 실천이 안 됩니다. 답답한 거예요. 국민이 보기에는 지금 내부의 복잡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큰 걸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이 좀 한번 군부를 떼보는 건데 저는 말이죠. 항상 우리 토론도 그렇고 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네. 세 가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야당 내에서 지금 야당이 뭐 많이 변화하고 앞으로 바뀌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통진당 사건을 계기로 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이기에 분명한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당을 좀 개조해라. 그것이 낡은 진보 개념을 청산하는 안철수의 담론을 이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러한 안보적인 차원의 그러한 담론이 해소가 되면은 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청소해서 선진국의 조건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오늘은 부패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정치적인 무관심을 털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야당을 응원하고 야당의 개혁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뒤에서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뭐 집안 싸움이 아니라 큰 담론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박태규 교수님 보는 대로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러한 어떤 새 정치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가장 빠져 있는 부분은 내용은 좋은데 바로 힘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2004년 미국의 민주당 경선에서도 보면은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이 하워드 딘이었습니다. 하워드 딘이 바로 2030 세대의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곽강을 받으면서 많은 어떤 돌풍을 또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그 시작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것이 힘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조직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미국 민주당 이 경선 후보, 최종적인 대선 후보로 나서는 사람은 지금 국무장관인 존 캐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2004년에 미국 민주당이 하워드 딘의 모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95년도에 민주당의 이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끌어들이지 못했던 이 95년에 민주당의 대체 세력으로 등장했던 새 정치 국민회의로 갈지 바로 어디에 뉴 정치의 새로운 정치의 방점을 찍을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 지표상 실망감은 어마합니다. 네. 이 서울에서의 지지율도 18%에 머무르고 있지만 연령대를 보더라도 20대에서는 24%의 지지율에 불과하고요. 무려 20대에서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는 것이 절반이 넘는 52%입니다. 그렇다면 천정배 신당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정치는 무너졌다. 지금의 정치로서는 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탄생의 이 창당의 변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끌어내서 조직화되었을 때 네. 이것을 당의 힘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을 빠진 것이 앞서 박용진 전 대변인도 이야기했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비주류 쪽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지금 뭐 말씀하신 중에 그 얘기들도 언급이 됐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달까지 창당 준비위를 구성하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창당을 하겠다. 근데 앞서서 또 박준영 전남지사가 전 전남지사가 뭐 또 신민당 하고 창당. 이게 일종의 좀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그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어떤 일종의 야권의 분열 조짐. 사실 이전에 총선에 봤을 때 박세일 교수가 뭐 국민통합21을 하면서 사실 여권에서 뭔가 분열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차찬 속 태풍에 그쳤는데 과연 그런 식의 어떤 답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야권 자체에 정말 큰 지형도를 흔들 그런 변수가 될 것인지 고민이 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배 본부장께서 그 안철수가 좀 구상은 얘기했으나 뭐 힘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천정배 의원도 내용은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할 거냐 해서 그건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뭐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으로 그쳤고요. 이 기자회견에 보면 새정치연합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좀 표현들도 좀 농담식으로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독한 센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같이 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정치와 불신을 받는데 그동안 본인은 전혀 책임 없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좀 지나치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러면 천정배 신당은 무슨 가치를 내놓고 있느냐. 뉴 DJ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할 거예요? 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도 그렇지만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호남 못 벗어나고요. 김대중 못 벗어나고요. 노무현 못 벗어나고요. 저는 답답하게 이럴 때 세종대왕 뭐 정치를 하겠다고 차라리 그러시죠. 네. 온 국민에게 지지받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답답해하고 있는 20대, 30대한테 무슨 희망을 줄 게 있다고 네. 그걸 내놓으셔야죠. 네. 지금 그러면 천정배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집권 여당의 주요 장관을 하고 있었을 때 만들어진 이런 뭐 지금의 그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들 여기에 대한 반성을 왜 안 하세요? 우리가 카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만 비정규직 악법, 비정규직 악법 3법을 끌어들이는 건 열린우리당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현재 야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수방관, 속수무책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들여다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 야당의 뭐 지위 선점을 위한 노력, 이거 저는 지금의 야권 내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그 다툼도 상당히 불만입니다만 네. 신당하겠다고 보따리 싸들고 나가신 분들도 보따리하는 내용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의 뭐 바깥에서 신민당, 민주당 뭐 오래된 낡은 이름의 정당들 이름 명패만 들고서 네. 뭘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분들도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에서 단결하고 좀 잘하려고 노력을만 하면 문재인 하기 나름 네. 문재인 대표가 잘만 하면 바깥에 나가 계신 분들은 그 어떤 동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박용진 전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런저런 그런 지적 사항들 그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치로 각종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친박의 핵심으로 꼽히는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 그리고 이게 김무성 대표에 대한 또 파급 효과 그래서 여당 쪽은 시끄러웠습니다. 친박 후보론 이 파장이 컸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우리 윤상현 정무특보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야당의 여러 대통령 후보군에 비교해서 여권은 김무성 대표가 거의 독주하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물론 자잘한 군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 이 대선 전국에 들어가기 전에 2년 전부터 여권의 그 지형을 보면은 잠룡이 7명, 8명, 많게는 10명까지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당에서 대권 기동력을 좀 키우려면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고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해서 여당의 경쟁을 키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물론 네. 이번에 뭐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지금 김무성 대표 출제 사이 무슨 파문이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혹시나 뒤에서 김무성 대표를 흔들려는 음모론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친박 세력이 이걸 뭐 독자적으로 따로 뭐 음모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이 조금 더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서 더군다나 공천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물꼬를 트는 협상을 위한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찬 본부장님, 네. 그 지금 말씀 박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윤상현 의원이 어제 한 얘기를 보면 김무성 흔들기라는 건 폄훼한 거고 황당한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좀 사태를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김무성 대표의 각종 대권 주자,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뭐 1위를 달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착시 현상이다. 그래서 특히 야권에서 뭐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김무성 대표의 그 뭐 여론조사 착시 현상이라는 그런 윤상현 의원의 지적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이 총선 현상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더라면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조기에 불거졌을까요?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악재를 겪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당내의 특정 세력이 또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대통령이 지금 총선에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이 간접적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일종의 총선을 앞두고서 일종의 공천 관련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치 아니냐라고 국민들에게는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마치 이 발언과 관련해서 누구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라도 또 이게 비춰질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이 국정에만 전제되는 대통령에 대한 임의로서는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96년에 돌아가 봅니다. 그럼 당시에도 보면은 이 신한국당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그 대권과 관련된 세력 다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당이 어떤 지지층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그런 결과로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 후보가 당 내에 2명이 존재하다 보니까 한 후보가 당 밖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냐 그런 것 때문에 빌미가 됐던 것이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다면은 당 대표로서 사실은 20% 정도의 초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인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가운데 지극히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20% 초반의 지지율이라고 해서 야권 후보들은 많이 등장해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묻는 것도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도 있고요. 문제는 97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대권을 통해서 집권 여당에서 여러 다툼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 IMF 위기라는 걸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국민 경제, 체감 경기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러한 어떤 권력 다툼 자체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견고한 듯 보이지만 95년, 96년의 사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호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 자체는 국민들에게는 또 지지층들에게는 어떤 건전한 어떤 경쟁으로 보기에는 이 불필요한 어떤 권력 다툼으로 지나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론상으로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어떤 파장에 대해는 김무성 대표께서 굉장히 강하게 완전 국민 경선제를 꼭 밀고 가야 되겠다. 지금도 100%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완전 국민 경선제가 네네. 지금 이 갈등에 사실 촉발된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 요인이 근데 되죠. 이게 네네. 사실 쉽게 말하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인데 네네. 이 이론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여권에 완전히 그 태풍을 이끌어가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전 국민 경선제, 영어로는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이것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야당도 지금 여러 가지 당의 문제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대통령 후보를 낼 때 당원들이 당이 색깔과 철학 있는 후보를 선택해서 그걸 대변하는 후보를 내는 것이지 공천권을 국민에게 그냥 돌려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요. 그리고 이미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은 완전 국민 경선대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야당 협조 없이.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도 지금 앞으로 여권 내에서 많은 논의가 시작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국민 경선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갈 것이냐 이런 함수를 놓고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파 싸움이 진행되고 이 와중에서 이제 친박계의 어떤 대표는 아닙니다만은
의중을 반영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아까 열심히 메모를 하시던데 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윤상현 의원의 그 발언은요, 공천권이 아니라 뭘 겨냥하고 있는 당권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오픈프라임은 핑계고요, 속셈은 당권입니다. 김무성 저렇게 흔들어 놓고 무슨 공천권을 나눠 갖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낙마시켜도 충분히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한데 대통령 한 팔로 싸워도 충분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거든요. 네. 공천권이 아니라 사실은 당권을 겨냥한 친박의 그야말로 친박과 청와대의 여당 접수 시나리오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오늘 뭐 세 분의 정치 고수들 모시고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